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하게 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국회엔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 3개가 발의돼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체복무 도입 법안을 발의하신 게 지난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상하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이제 이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예. 이번에 선고된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관심이 좀 많았던 사안입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대체복무 방안 모색이 한창인데요. 핵심은 기간과 강도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보니까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형평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대체복무를 설계할 때 그 현역 복무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 그렇지만 기간을 또 너무 길게 하면 이게 대체복무가 아니라 하나의 징벌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다가 최근에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이런 데서 냈던 입장들이 대부분 1.5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기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현역 복무 기간의 2배를 제시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40개월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님 방안보다 다 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최근에 그 유럽 평의회 산하의 베니스 위원회라는 데서 밝힌 입장을 보면은 2배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또 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체복무 강도를 놓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법안은 합숙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출퇴근은 강도가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현역 복무하는 경우에 비춰봐서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숙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체복무자가 할 만한 일들로 지금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수발이나 치매 노인 간호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도 이런 게 대체복무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2007년도에 그 대체복무가 논의됐을 때도 24시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간호라든지 간병 이런 것들이 예로 제시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든 예에도 이런 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수요가 있고 또 난이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지뢰 제거나 하수도 처리장 청소를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논의에서 굳이 지금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니까요. 네네네. 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특정 종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또 이분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에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경우에 대체복무마저 거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련돼서 이미 이제 헌재에서 판결문을 쓸 때 좀 언급이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복무의 영역으로 예를 들 때 민간 영역들을 다수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밝힌 바에도 민간 영역일 것을 기준으로 하자, 원칙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무리 대체복무라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군이나 국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4주간 집중훈련을 마치고요. 산업 현장에서 일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대략 그 숫자가 83,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이제 4주간 집중훈련을 빼면은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병역과 동치해서 보는 그런 네. 것들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병역에 대해서 지금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4주간 집중훈련을 못 견디게 한다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병역 거부자를 판정하는 기구를 어디에 둘 건지도 관건입니다. 의원님은 총리실 산하에 두는 걸로 하셨던데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라든지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려면은 아무래도 총리실 산하가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예. 네. 지금 뭐 국방부와 병무청 소속으로 하자는 의견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낼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되겠죠. 그리고 관리가 좀 어렵겠죠. 예.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진짜 병역 거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단순 병역 기피자를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이 그 대체 복무 자체의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 이미 단순한 기피자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갈라지죠. 특히 예. 이제 대만의 예를 보면요. 대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나서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를 활용할까봐 쿼터를 줬어요. 1년에 몇 명 이렇게. 근데 제도 자체가 좀 어렵게 설계되니까 항상 그 쿼터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가림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판정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서 신청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관계 서류라든지 주변인의 진술 같은 것을 토대로 판정하게 만들면 또 어느 정도 또 잘 가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가 군복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체 복무가 이렇게 인정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좋아서 군대 가느냐 반발이 나오는데 뭐 이런 난이도나 문제를 조정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뭐 우리보다 앞서서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했을 때도요. 그런 예.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을 통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도 논란입니다. 의지적 병역 거부 또는 종교적 신앙의 병역 거부 등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셨던데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냐. 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헌법 19조에 보면은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쓰이는 양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 착한 뜻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심의 의사 이런 뜻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예. 너무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면 굳이 뭐 용어를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셨던 만큼 나온 건가요? 일단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88조 1항이라고 불리는 그 처벌 관련된 조항도 한정위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 부분은 합헌을 선고해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친문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친문 후보들 단일화 움직임도 엿보이고요. 의원님도 친문으로 거론되시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당을 어떤 사람들이 대표하느냐라는 인물,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누가 대표가 돼야 되느냐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현재 또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전당대회는 생산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친문이 있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우리 당 의원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안 친한 사람 손 들어보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다 다 좋아하죠. 전체가 친문이다. 예. 예.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덕목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표 이익 이거보다는 당과 정부의 성공 이것을 기원할 수 있는 분야에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원 숫자가 굉장히 늘었어요, 저희 당이. 예. 요 당원분들이, 그래,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이야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인정하고 또 당내로 결속할 수 있게 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내 개헌 카드 꺼내들었습니다. 12월에 국민투표하자는 건데, 이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1년 전에 엄청나게 말씀하시고 저희 당을 비난했던 분들이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무런 전제와 조건 없이 또 수긍하고 또 가야 되느냐. 네. 몇 가지 전제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한, 또 12월 개헌안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근데 사실 개헌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게 여당인데, 이렇게라도 개헌을 같이 하는 게 또 괜찮기도 하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현안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또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것을 비롯한 외교관계. 그런데 또다시 이들이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약속을 믿고, 또 모든 정치적인 영향을 거기다가 건다. 예. 이게 과연 좋은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개헌의 적기가 지났다고 보시는 거네요.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한번 발행했던 수표를 믿고 열심히 달려왔다가, 꽝이 났지 않습니까? 예. 또다시 아무런 반성 없이, 또 개헌하자. 그럼 또 저희가 또 그걸 믿고 또 한 6, 7개월 이상을 거기에 매진해야만 되느냐. 네. 뭔가 진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또 지뢰 제거나 하수도 처리장 청소를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논의에서 굳이 지금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니까요. 네네네. 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특정 종교 신자들입니다. 근데 또 이분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에서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경우에 대체 복무마저 거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련돼서 이미 이제 헌재에서 판결문을 쓸 때, 예. 좀 언급이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복무의 영역으로 예를 들 때, 민간 영역들을 다수 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유권개혁위원회에서, 밝힌 바에도, 민간 영역일 것을 기준으로 하자, 원칙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인가요? 지금 형평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예. 복무를 설계할 때 현역 복무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 그렇지만 기간을 또 너무 길게 하면 이게 대체 복무가 아니라 하나의 징벌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다가 최근에 자유권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냈던 입장들이 대부분 1.5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준으로 기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현역 복무 기간의 2배를 제시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40개월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님 방안보다 다 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최근에 유럽 평의회 산하의 베니스위원회라는 데서 밝힌 입장을 보면은 예. 2배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또 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대체 복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하게 해야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국회엔 대체복무제 도입법안 3개가 발의돼 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체복무 도입법안을 발의하신 게 지난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상하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이제 이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예. 이번에 선고된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관심이 좀 많았던 사안입니다. 네. 지금 뭐 구체적인 대체복무 방안 모색이 한창인데요. 핵심은 기간과 강도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보니까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제시하셨더라고요. 네, 되게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무리 대체복무라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군이나 국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4주간 집중훈련을 마치고요. 산업 현장에서 일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대략 그 숫자가 8만 3천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이제 4주간 집중훈련을 빼면은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병역과 동치해서 보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역에 대해서 지금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4주간 집중훈련을 못 견디게 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병역 거부자를 판정하는 기구를 어디에 둘 건지도 관건입니다. 의원님은 총리실 산하에 두는 걸로 하셨던데 이유가 있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라든지 재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를 놓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법안은 합숙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출퇴근은 강도가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현역 복무하는 경우에 비춰봐서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숙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자가 할 만한 일들로 지금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수발이나 치매 노인 간호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도 이런 게 대체복무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2007년도에 그 대체복무가 논의됐을 때도 24시간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간호라든지 간병 이런 것들이 예로 제시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든 예에도 이런 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수요가 있고 또 난이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